그 아이디 업계에서는 박 대표님이 그 NC 공동대표로 간 거는 당연히 M&A를 하러 간 거다. 물론 굉장히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일단은 M&A가 당연히 중점이 있을 거다. 일단은 근데 M&A를 그러면 NC가 할 만한 돈이 충분히 있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게임업계 분위기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여기에 한 발 더 앞서서 그 최근 NC소프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NC소프트가 그 여러 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 M&A 그리고 그 구조조정 등 이제 회사에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 대표로 선임이 된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대체 어떤 전략을 통해 NC소프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웃스탠딩의 선임 기자이자 자본시장 전문가인 홍선표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그것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용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최근 NC소프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대형 M&A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업계 전설로 불리는 박병무 공동대표가 NC소프트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유, 그리고 박 대표님이 NC소프트에 오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밟아 오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박병무 대표님이 사모펀드 업계 전설이라고 들었는데 예. 한 어느 정도인가 좀 자세히는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박병무 대표님께서는 그 커리어를 김앤장의 변호사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김앤장에서부터 M&A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셨고 여태까지 한 100여 건에 가까운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100여 건에 가까운 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계의 전설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는 분입니다. 예. 사실 업계에서는 예. 굉장히 논란 그 뉴스가 하나 있었죠. 놀랄만했죠 사람들이. 예. 지난 3월에 그 박병무 대표님이 NC소프트의 공동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근데 그 왜 놀랍냐면 NC소프트가 정말 오랜 기간 김택진 대표님의 단독 그런 그 대표 체제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27년 동안 창업 이후 계속 그렇군요. 한 번도 그 공동 대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그 배경이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NC소프트가 이제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997년 창업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김택진 대표님께서 혼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셨던 거죠, 대표로서. 근데 이런 김택진 대표님께서 나의 왕좌를 다른 분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창업자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NC의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NC의 매출은 1조 7,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31%나 감소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1,37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7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30%, 영업이익 75%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의미로. 근데 문제는 이런 하락세가 올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 1분기에는 매출이 3,979억 원, 영업이익은 257억 원인데 이거는 그 2023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68%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23년 실적이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4년 1분기만 놓고 보면은 그 안 좋았던 2023년보다도 실적이 지금 더 곤두박질 친 거죠. 그렇군요. 네, 확실히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뭐랄까 그 감소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NC소프트가 이거 말고도 좀 내부적으로 더 큰 숙제가 고민이 있다고 그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떤 건가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급감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회사의 이제 근본적인 비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직원 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원 수만 봐도 이 사실 잘 알 수 있는데 2019년에는 그 NC의 직원 수가 3,755명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4,620명, 2022년에는 4,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 워낙 또 잘 나갔었잖아요. 게임 그렇죠. 업계들이. 그러니까 인력을 경쟁적으로 많이 늘렸는데 근데 잘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던 2023년에도 이 인건비 증가 추세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왔고 5,023명이 됐습니다. 원래 조직이라는 게 한번 그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비대해지는 그런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런 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만 놓고 봐도 이제 NC 앞에 놓인 상황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택진 대표님이나 NC 고위층이 봤을 때도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되게 연륜, 풍부한 경험 그리고 카리스마를 모두 갖춘 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김택진 대표님께서 나도 이제 약간 이런 사람이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공동 대표를 임명한 분이 이제 박병무 대표님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NC에 싹 이게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원래 2007년부터 사회이사를 17년간 해오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제 공동 대표의 권한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대표님은 사모펀드 업계 전설, 뭐 월가의 그 피터 린치가 있다면 한국 여의도에는 약간 박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업가 분이시라는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뉴스들 좀 봤는데 네. 이분의 별명이 천재라면서요, 지니어스. 예. 이제 그렇죠. 프라디지, 박 대표님께서 1980년에 서울대 입학하셨어요. 근데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 전체 수석. 와.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82년이죠.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와. 그리고 졸업을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졸업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대 법대 수석. 그냥 다 수석 최연소 수석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진짜 천재가 맞으시네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정말 법 쪽에 가시다 이제 정치계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뭐 법조에 계속 계셨으면은 대법관 하셨을 수도 있죠. 지금 그렇죠, 하고 그렇죠. 계실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좀 뭐랄까 자본 시장의 거의 천병, 거의 네.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업계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우선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사모펀드 업계로 가신 건 아니고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김앤장에서 그때 워낙 유능한 인재니까 하버드 로스쿨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튼 김앤장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셨고 김앤장 재직 시절부터 그 M&A에 되게 M&A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996년에 서울 명동에 그 제일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제일백화점을 두고 되게 한국 역사상 최초의 약간 본격적인 적대적 M&A 시도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변호사로 참여해서 뭐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하셨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때부터 내가 이제 M&A에 연관되게 됐다. 내 이제 투자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건데 좀 그렇게 하시다가 좀 뭐랄까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이건 좀 어떤 활동인 건가요? 혹시 그 엽기적인 그녀? 당연히 알죠. 저희 세대에 뭐 모든 사람이 봤던 거죠. 가문의 영광도 아시나요? 당연히 네, 알죠. 예. 일단 2000년은 그러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2000년은 이제 박 대표님께서 변호사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한 단계 도약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해 이제 박 대표님께서 김앤장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로커스라는 IT 기업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로커스까지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계세요. 예. 근데 그 로커스의 그 지주사인 로커스 홀딩스라는 거에 대표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 아마 친구분이 약간 연결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로 있는 동안 그 강우석 감독님이 그 창업했던 영화 제작사 그 시네마 서비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게임 업체 또 넷마블을 또 인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갖고 그 로커스 홀딩스를 이제 그 이름을 약간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 나중에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약간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뭐 실미도 가문의 영광 이런 회사를
이제 이런 영화들을 그때 제작을 하셨던 거죠. 그 제작사 대표니까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로커스홀딩스가 예, 예. 옐로 모바일 모델을 예. 처음 시도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예, 예. 사실 뭐 사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유망하다는 특히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뭐 인수를 해가지고 이 벤처 예, 예. 연합체를 해보겠다 예, 뭐 이런 예. 걸 했는데 좀 잘 안 되긴 했었던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영화를 좀 그 여러 개 제작을 했다는데 좀 영화랑 게임이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지 않나요? 좀 그렇죠. 예. 아까 뭐 넷마블 인수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 박병무 대표님께서 약간 뭐 이쪽 업종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용식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던 게 게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영화랑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게임들을 이렇게 출시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친구가 팡 터지면은 그 친구에 의존해서 그 친구 매출을 끌고 가고 뭐 연관된 그 IP로 사업을 벌이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상당히 유사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아, 충분히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로커스에서 네, 뭐 예. 이런 활동하시고 나서 그 다음의 커리어는 좀 어떻게 그 되나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회사로 가셨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아, 그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 브리지 캐피털에 그 한국지사 사장으로 2003년에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그 뉴 브리지가 투자했던 회사가 한국 회사들이 제일은행하고 하나로텔레콤인데 당연히 사모펀드니까 사모펀드 이제 대표니까 그 피투자 기업들,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셨고 2006년에는 아예 그냥 본인이 하나로텔레콤 대표로서 직접 경영을 이끄신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좀 하나로텔레콤을 낳은 뒤에 좀 고난의 길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때? 일단은 그때 그 포트폴리오 기업이던 제일은행하고 하나로텔레콤 모두 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시는 데 성공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돈도 좀 두둑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성과 보수 같은 걸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이 하나로텔레콤의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게 박 대표님께 꽤 큰 상처도 남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로텔레콤이 SK텔레콤에 매각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이제 박 대표님께서 2008년 4월에 그 검찰에 불구속이 입건이 되세요. 그 혐의는 수천만 건의 고객 정보를 그러니까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의 정보를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냥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른 업체에 팔아 넘겼다 이런 혐의 때문에 불구속 입건이 되신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정확히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 확실하게 밝혀야 되니까 그렇죠.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투자자나 뭐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중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터뷰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또 김앤장 출신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검찰 수사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든가 봐요. 그래갖고 심적으로 2년 동안은 이렇게 뚜렷하게 막 기업인이나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박병무 대표님과 예. 김택진 대표님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때 좀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해졌다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우선은 이제 박병무 대표님하고 김택진 대표님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일고,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인데 뭐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007년 3월부터 이미 박 대표님은 그 NC의 그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수사가 2008년부터 이제 불구속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NC 만약 기업인 제가 만약에 김택진 대표님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 수천만 건의 고객 정보를 그것도 이제 뭐 IT 기업의 그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기업에 팔아 넘긴 것 때문에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을 아무리 선배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회사 사회이사로 두면은 좀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찾아가갖고 직접 회의만 못하더라도 아 선배님 죄송하지만 좀 저희가 검찰 때문에 너무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일 마무리될 때까지만 좀 잠깐 그 사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희 박 대표님 같이 연륜 있으신 분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실 분도 아닐 것 같고 제 그렇죠. 생각에는 예. 다들 뭐 기업인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사회이사 하시라고. 사회이사 그냥 해임이니 뭐니 뭐 사임이니 그런 말 전혀 없이 그렇죠. 사회이사 그냥 쭉 하시라. 아마 이런 얘기 오가지 않을까요? 저 선배님 믿습니다. 계속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아마 해갖고 하셨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그 박병무 대표님이 김택진 대표가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구나. 해고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 이상의 그 관계로 발전됐다. IB 업계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제가 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그분 밑에서 일했던 분들도 좀 만나뵙고 그랬거든요. 좀 계기가 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뭐 게임 업계에서도 김택진 대표님이 의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양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사실에 따르면 의리가 있는 것은 택진이 형님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택진이 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리라는 건 사실은 내 사람은 확실히 챙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확실히 책임을 서로 이제 그렇죠. 하는 거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꼭 뭐 이해관계만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 바운더리에 벗어난 분들이 봤으면은 뭐 의리라는 게 좀 그렇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박병무 대표님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당시 김택진 대표님도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의리를 지킨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17년 뒤에 딱 모셨을 때 딱 오신 거죠, 뭐. 그렇죠. 예. 지음의 관계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좀 뭐랄까 이제 하나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커리어 2010년에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하셨죠, 지금의 검찰 수사에서. BIG 파트너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고펀드로 가셨죠. 그때 보고펀드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1세대 사모펀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BIG 파트너스의 그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를 이제 공동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인수합병 사례를 여기서 많이 해요. 많이 하셨어요. 보고펀드 공동 대표로 취임해갖고 VIG 파트너스까지 쭉 가신 건데 2023년까지 대표셨으니까 보고펀드와 VIG 파트너스 대표로 계시면서 동양생명, BC카드, 버거킹, 바디프렌드, 아이리버 다 아는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7개 기업의 인수합병을 뭐 이때는 이미 대표시니까 좀 약간 위에서 보시면서 약간 뭐 주도를 하신 거죠. 실무자들은 분명히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의 이력을 두 개로 이야기하자면 전설이자 천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설 천재 사업가, 예. 전문 경영인.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박 대표님이 취임한 이후 NC소프트 이것부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쓰는 전략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절감, 비용을 절감하든지 아니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든지 사실 굉장히 뭐 세부적인 전략은 많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 대표님이 정식으로 공동대표로 취임한 거는 지난 3월이지만 사실 그 내정은 이미 2023년 12월부터 됐고 그 내정된 상태보다 사실 공동대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회 그 승인 절차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늦어진 거지. 그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인력과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이 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볼게요. 박 대표님께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NC 그 컨퍼런스 콜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고정비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권고 사직을 단행할 것이고 여러 기능을 분사해 본사 인원을 올해 말까지 4,000명대 중반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모든 인력 충원을 동결시키고 많은 경우 외주를 통해 인원을 확충할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력을 좀 줄이겠다. 뭐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오너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좀 그냥 이렇게는 세게 말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만큼 이제 연륜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오너 CEO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얼마나 또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것에 의리가 있으신가 봐요. 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NC는 곧장 권고 사직하고 분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결과 꼭 권고사직만 아니고 뭐 자연 감소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이라고 표현드리는데 권고사직 등의 결과 2023년 12월 말에 5,023명에 달했던 NC소프트의 임직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4,94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76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2분기 말에는 보다 더 이제 더 줄어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고 사직뿐 아니라 분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사실 뭐 정말 뭐 구조적인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뭐 하나의 이제 방안이지만 또 이게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분산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분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6월 24일에 그 거래소에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를 냈는데 본사 조직의 일부를 NCQA 그리고 NCID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곳 해갖고 분사시키겠다. NCQA는 기존에 이제 게임 센터들 보면 QA 센터 있잖아요. 그런 NCQA 센터를 떼어내서 설립하는 회사인데 그 NC소프트 그룹의 그 품질 보증, 그러니까 QA 서비스 업무를 이쪽에서 전담하게 되고요. NCIDS는 NC소프트의 기존에 있던 IT 인프라실, 유저 그로스 플랫폼 센터, 비즈 솔루션 센터 이렇게 3개 부분을 하나로 묶어갖고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전담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 두 곳에 대한 분사는 NC소프트가 신설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 자회사, 사실상이 아니고 그냥 100% 자회사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회사에 속할 예정인 직원들의 수가 한 3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직원이 이제 76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고사직과 그 외의 이유로. 그리고 분사로 인해서 소속이 360분이 달라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 수를 모두 더하면은 433분, 그러니까 뭐 대충 한 440분 정도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해 말에 인원이 한 5,023명이었으니까 여기서 5,023명에서 그 분사로 나가시는 분들과 그냥 회사를 나가셨던 분들, 그분 이제 440분 정도를 빼면은 올해 말까지 본사 인원을 4,000명대 중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박병무 대표의 그 얘기는, 그 발언은 이미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IT 대기업들의 이제 방식이긴 한데 네. SI성 비핵심 비즈니스 사업체거나 혹은 SI성이 있는 조직을 좀 자회사로 만들어서 좀 예. 이렇게 좀 분산화시키고 재무 상태를 높이는 거는 좀 많이 있는 건데 아마 그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러면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좀 구조조정과 분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뭐 사모펀드 업계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전화도 하고 찾아뵌 분도 있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박병무 대표님이 워낙 그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말씀하시길 다들 조심스러워하시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선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NC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게 아니다. 그냥 박병무가 가서 거기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거다. 박병무 대표님이. 근데 박병무 대표님은 워낙에 사모펀드의 전설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전술을 사모펀드의 전술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분들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얘기하는 게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회사의 인력과 조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피인수 회사, 그러니까 인수된 회사가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모펀드는 가진 돈을 이렇게 넣어갖고 인력도 늘리게 해주고 마케팅비도 좀 세게 쓸 수 있게 해주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이게 그분들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 자기는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더 빨리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적지 않다. 근데 그럴 때는 비용 절감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방안이라고 판단될 때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새롭게 성장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일단 인력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보통 이제 사모펀드들이 뭐 아주 큰 사모펀드들, MBK 그런 데들은 뭐 MBK나 IMM 그런 데들은 대기업 자회사들도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들이
대기업 계열사들을 인수하게 되면은 일단 방만하게 지출됐던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NC도 약간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런 전략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사모펀드가 인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은 NC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NC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이미 근데 사실 대기업이죠. 뭐 야구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처럼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뭐 저는 되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뭐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불편한 수일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근데 확실히 NC소프트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금 뭐 과거였죠. 한 박병무 대표님 취임 전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아마 지금도 엄청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뭐랄까 완화하는 수단으로 뭐 자회사를 만들다라든지 아니면 좀 일부에 대해서만 공고사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와 별개로 또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하려면 뭐 게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M&A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 뭐 M&A가 또 박병무 대표님이 제일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방금 이제 용신님께서 하신 말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NC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권고 사직도 별로 한 적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김택진 대표님이 진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1분기 76명인데 그분들이 다 이제 권고사직은 다 아니겠지만 이렇게 수십 명 단위의 권고사직도 없었던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기업 규모에 비하면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도 NC 관계자들도 상당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를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IB 업계에서는 박 대표님이 그 NC 공동대표로 간 거는 당연히 M&A를 하러 간 거다. 물론 굉장히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일단은 M&A가 당연히 중점이 있을 거다. 당연히 여태까지 이제 100건 정도를 직감적으로 주도해 오신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근데 M&A를 그러면 NC가 할 만한 돈이 충분히 있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3월 말 기준 NC소프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2,338억 원, 단기 금융상품 1조 1,044억 원, 뭐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것만 합쳐도 지금 한 1조 3천억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그 유동자산은 2조 1,40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있는 돈만 꺼내 써도 뭐 수천억 원짜리 뭐 M&A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수합병 하려고 하면은 매물 탐색, 초기 협상, 그렇죠. 실사, 본계약 체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박병무 대표님이 이제 공동대표로 내정된 시점으로부터 따져봐도 아직 7개월이 딱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겉으로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NC소프트 안에 M&A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매물 탐색하고 약간 초기 협의 정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NC소프트가 부동산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그렇죠. 아마 이거 유동화하면 몇 조 원이고 그렇죠. 또 M&A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뭐 파트너를 영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재무적 파트너를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M&A를 또 자기 돈만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IB 업계가 엄청 이제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막 주관사들이 막 달려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 좀 스타일이 궁금하네요. 좀 어떤 기업을 NC소프트가 인수할 것인가.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박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근데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딱 맞는 말씀입니다. M&A 하려는 기업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NC와 시너지가 나야 된다. 뭐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는 타깃 회사, 그러니까 M&A 대상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회사이다. 회사여야만 한다. 그것도 또 당연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M&A 결과로 NC를 재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회사를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셨던 게 그때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여러 회사를 검토했고 지금은 그 회사들을 상당히 적은 수로 압축해서 집중 검토 중이다. 한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다 컨퍼런스 콜에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3, 2, 1 순서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1, 2, 3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재무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일단 연결 재무제표를 딱 잡았을 때 확고하게 매출이 점프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뭐 NC와 뭔가 맞으면 좋은 거고 일단 그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닌가 싶고 근데 예.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편님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NC소프트가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병무 대표가 좀 어떤 액션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좀 어떤 걸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합니다. 아스쇼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만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